반갑습니다. 저는 제가 발제할 내용은 재택근무의 실제와 안전보건정책, 그다음에 유해위험성에 대해서 발제하겠습니다. 저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환경연구실의 이유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왜 포스트 코로나 뉴 노멀을 준비하면서 재택근무라는 주제를 들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포스트 코로나 현상으로 재택근무를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왜 문제가 되는지, 왜 관리해야 되는지 실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정책이나 관련 법규가 얼마나 근로자 보호에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가 산업안전보건의 중요한 뉴노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도입을 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근로자의 취약성을 극복해 나갈 건지에 대한 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논해 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가 대단하죠. 아직도 여전히 진행 중인 현재이고요. 그래서 코로나19의 위상이라는 점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짚어봤는데 인류 역사상 1900년대에서 우리가 겪은 전염병이 한 4~5가지로 압축이 되는데요. 일제시대 1919년대 스페인 독감이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죠. 그때 인구 전체의 30%를 감염을 시키고요. 군인에 의해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군인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전파돼서 국내에만 그 당시에 인구가 760만 정도가 됐었는데 약 280만 정도가 감염을 일으키고요. 14만 명이 죽었답니다. 그다음에 홍콩 독감이 이게 WHO가 1948년에 창설이 됐는데요. 처음으로 세계 팬데믹을 선언한 게 홍콩 독감이었습니다. 근데 홍콩 독감이 전 세계적으로 100만의 사상자를 내고 끝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지금의 직장인이라면 사스나 신종플루 메르스를 경험을 했을 텐데요. 사스 같은 경우에는 10%의 치사율을 보이면서 종식을 했는데 이때는 팬데믹 선언이 없었습니다. 신종플루 같은 경우에는 WHO의 2번째 팬데믹 선언이었었는데요. 이거는 생각보다 빨리 종식이 된 게 타미플루라는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서 극적으로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행사로 아이콜을 행사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메르스가 유행을 했었죠. 이 당시에 메르스는 전파력은 굉장히 약했었는데 한 번 걸리면 2명 중에 1명 정도가 사망하는 치명률을 보인 질환이었습니다. 다행히 전파력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일찍 종식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코로나19는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니까 이게 WHO의 3번째 팬데믹 선언이고요. 2020년 1월 우리 기점으로 시작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11.6만 명, 1.41억 명이 감염이 됐습니다. 이거 제가 3일 전에 체크를 한 거고요. 사망자가 한 300만 정도가 되고요. 국내는 11만 명 정도가 감염이 됐는데 사망자는 1,806명 정도가 됩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색깔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인구 100만 명당 사망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위치는 색깔이 그렇게 짙지 않습니다. 많이 감염이 됐지만 치명률에 있어서는 많이 선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왜 코로나19 때문에 재택근무를 고민을 해야 될까? 코로나19 때문에 생각 이상으로 기술 발전이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원래 있었던 흐름이거든요. 이게 재택근무는 갑자기 이렇게 등장한 개념이 아니라 1976년 잭니스에서 최초로 등장한 개념인데 오래된 근무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해서 재택근무를 선택을 하게 됐고요. 이게 전 산업의 트렌드로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기술 발전이 얼마나 가속화됐냐면 지금 자율주행, 드론, 로봇, AI, 빅데이터 우리가 다 들어본 얘기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기업의 지속성 확보라는 숙제에 있어서 가속화되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감염 원인 인간을 고용하는 자체가 리스크로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무인화하고 자동화가 가속화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미 저희들이 햄버거를 사 먹으러 갈 때 거의 주문은 기계에다 하죠. 이 무인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삼성의 암 발병 이슈가 굉장히 2009년대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삼성은 인간을 고용하는 자체를 리스크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인을 자동화하는데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었고요. 실제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는데 굉장한 자원이 됐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는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디지털 빅브라더 이슈라는 거를 이끌어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게 빅브라더라는 거는 정보나 기술력의 독점 현상이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안면 인식 기술, 위치 추적 기술을 통해 가지고 코로나19라는 명분으로 사람의 이동 동선을 자유자재적으로 통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에서 한 2억 개의 CCTV가 있는데 훨씬 더 많은 CCTV를 보강해서 추적을 하겠다라고 이미 가동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의 바운더리가 무너졌다. 그 다음에 정보 바운더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기술력이 굉장히 빠르게 진보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재택근무는 근로자는 건강보호 측면에서, 사업주는 재난상 기업 활동을 계속 지속을 해야 되니까 문제는 지금도 코로나19는 현재이고요. 우리 미래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 입장에서는 감염병을 예방을 통한 안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재택근무 세계적인 증가 양상은 뚜렷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한 10% 정도가 증가했는데 불과 1년 동안 2020년 1년 동안 평균 40%까지 증가를 했고요.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60%, 근로자의 60%가 재택근무로 전환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빠르게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재택근무는 업종별, 직종별로 편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IT 업계를 중심으로 재택근무가 빠르게 정착이 되고 있고요. 직종을 보게 되면은 교육 전문가나 ICT 전문가, 관리직에서 재택근무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작년 전 세계적으로 전반적으로 교육 종사자 재택근무율이 아주 높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자녀를 둘 두고 있는 엄마인데요. 작년에 제 아들들이 학교를 간 날이 얼마 없습니다. 거의 집에서 원격 수업을 했거든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재택근무 현상 때문에 산업 전반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 경제적 프로파일에 따라서도 도입 정도가 굉장히 달랐는데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정규직일수록 재택근무 비율이 높았고요. 도시에서 주로 재택근무 현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부모 가구에서 증가가 뚜렷했고 여성에 있어서 재택근무 비율이 굉장히 높았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가 얼마나 큰 이슈였냐고 하면은 2020년 한 해 동안 기사가 어마무시하게 떴습니다. 2693건의 기사가 보도가 됐는데요. 한 연구에서 이 기사를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서 8가지 토픽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토픽 1을 보게 되면 재택근무의 일상화가 현재까지는 업무 효율이 높았다는 긍정적인 기사만을 많았던 반면에 가정의 일터화 현상의 여러 현상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지금 토픽 2에 보시면은 PC 업체가 성수기였다라고 하고 가정에서 이 재택근무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급히 카메라를 구입을 하고 PC에 장착된 카메라를 구입하고 PC를 다시 구입하는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났고요. 일을 하면서 또 어떻게 옷을 입을 것인지, 식사 처리는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재택근무에 사용하는 전자도구 마련으로 인한 소비 현상도 확인이 됩니다. 재밌었던 거는 재택근무에 따른 가정용 전력 수급의 급증 현상인데요. 왠지 출퇴근 시간의 절약 관점에서 보면 대단한 이득을 보는 것 같지만
그 관리적인 측면에서 일하는 환경 관리나 관련 비용이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토픽 3 같은 데 3을 보게 되면은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토픽 4 부분에 대해서 보게 되면 그 금융계를 중심으로 이게 재택근무가 디지털 기반의 소통 체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보안 문제가 굉장히 이슈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의 효율성이 긍정적인 자료를 많이 내놓고 있기는 한데요. 이게 과거 10년 동안의 그 증가 퍼센트가 10%밖에 되지 않은 건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효율에 대해서 갑론을박하는 굉장히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존 같은 글로벌 기업에서는 사무실 확대를 통해서 반대급부 현상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 재택근무는 오래된 근무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그 IBM사나 야후사나 한번 재택근무를 적용했다가 철회할 만큼 재택근무의 효율이 좋지 않았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굉장히 사무실을 좁게 디자인하는 좁게 그 디자인해서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재택근무의 강제 도입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현상 또한 확인되는데요. 이게 보시면은 기사에서 여성의 독박 가사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실제적으로 살해하는 사건도 벌어졌고요. 그다음에 부부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법적인 그 재택근무 근로자를 위해서 도입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기업주 입장에서는 관리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죠. 그래서 위치 추적 방법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거론이 됐었고요. 정확한 근무지가 어딘지, 스타벅스에서 일해도 됩니까? 그다음 모텔에 가도 됩니까? 여러 가지 이슈가 떴었고, 그다음에 화상회의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차림이 노출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떠가지고 그 화상회의 때 어떤 방식으로 소통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화적 이슈가 떴었고요. 그다음에 그 대기업의 토픽 8을 보게 되면은요, 대기업의 유연한 재택근무 체제 구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주제어 분석에서 재밌는 거는 코로나 확산 시기에서는 대기업에서 도입을 하고 있다,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킨 반면에 좀 그 확산이 주춤한 시기에서는 재택근무가 정말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그 기사가 많이 뜬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재택근무를 어떻게 도입하고 있나 그 인터넷 서칭을 해봤는데요. 뭐 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직방 같은 경우에는 그 가상 사무 공간에 캐릭터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 만남을 주선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재택근무는 필수다라는 논리고요. 현재 재택근무를 진단하게 되면 특정 업종이나 직종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독박 가사나 자녀 양육 문제로 드러냈던 여러 가지 여성의 취약성도 극대화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재택근무와 관련된 법규 및 정책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제 관련 법규를 뒤져봤더니요, 법상에서 쓰는 용어가 원격근무, 스마트워크, 온라인 원격근무, 재택근무라는 이름으로 명시되고 있고요. 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전자정부법에 그 원격근무 관련 그 용어가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재택근무는 고용노동부가 작년에 그 재택근무가 정부 공고안으로 뜨면서 이게 만들어진 개념이고요. 보시게 되면 스마트워크 안에 재택근무와 스마트워크 센터에서 근무하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근무 장소 명시에 대한 논란과 근로시간 관리, 임금 수당 조정과 같은 그 재택근무 규정에 대해서 법적인 논란이 있고요. 현재 규제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의 해석을 보게 되면은 원칙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이 되는데, 이게 사업주의 실제적인 지배 관리가 어려운 장소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부 규정만 적용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고요. 아마 지금 구체적인 가이드를 주실 때 한 번씩 언급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동법제의 향후 개선 방향은 산업안전조치 부여와 그 재인정 요건 세분화 측면에서 조금 전에 그 일부 규정만 적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재택근무를 위한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야 되겠다라는 그 개선 방향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그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택근무는 디지털 기반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게 그 중소기업을 위주로 이게 정보 시스템이나 보안 시스템 여러 가지 디지털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그 가이드화해서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아이로에서도 작년에 가이드를 정리해서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 아이로 재택근무 안전보건 정책 가이드의 주요 내용은 사업주 책임과 범위가 명확하게 있다. 재택근무를 할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택근무자의 책임과 권리도 명확하게 그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아마 세부 내용에서 또 한번 다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재택근무의 적합성이나 유해 위험성을 다룰 때 재택근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우리가 플랫폼이나 기획 노동자를 제외합니다. 여기에선 제외하고 프리랜서도 제외하고 오직 그 사업주와 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한정해서 재택근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는 점을 인지를 하시고요. 적합성을 얘기를 할 때 재택근무 제도가 아예 없다는 것 빼고는 직무 특성이 재택근무에 적합하지 않은 걸 가장 큰 원인으로 잡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선택할 때 어떻게 가이드를 주느냐 하면 스마트워크 센터, 그러니까 그 공무원을 위한 가이드를 보면 직무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직무를 리스트를 해놓고 선택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거는 직무 분석이 선행되어야 되는 조건이 있고요. 이 적합성을 판단할 때 그 기존의 유럽에서 조사를 수행을 할 때 신체 활용 정도, 사회적 상호작용성 정도, 정보 처리성 작업을 통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신체 작업이 많은 거는 현존하는 기술로 커버 못하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부적합하다는 직무로 분류를 하고 있고, 이 두 가지 사회 상호작용성, 정보 처리성은 재택근무 적합성 업무로 그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에 적합한 직무를 전문가에게 물었더니 현재 나타나는 트렌드를 그대로 예측하고 반영을 했었습니다. 재택근무는 업무 환경 및 업무 특성이 고려돼야 된다는 점이 있고요. 여기 분석에서 근로환경조사를 통해서 분석을 했는데 전체 일자리 중 35% 정도는 재택근무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의 유해 위험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툴을 찾아봤는데요. EU에서 유럽연합에서 제시하고 있는 툴이 7가지의 평가 툴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방식이고요. 작업 환경 정비 부분의 체크리스트 방식,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각각 그 섹터별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같이 하고 싶은데요. 아마 후에 발표하시는 분들이 세부적으로 짚어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